복잡하고도 어려운 양자의 세계를 해석해줄 두 분의 지식텔러를 모셨습니다. 최은미 교수님, 정지은 교수님. 왜 수많은 미래 기술 중에 양자 컴퓨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대부분의 것들을 전부 다 AI로 처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기존 컴퓨터 방식으로는 이 전략량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양자 컴퓨터. 이게 뭐냐? 중첩하고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을 이용한 이제 양자 중첩 얽힘을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진짜 제대로 된 컴퓨터가 나오는 시기를 한 2030년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를 한 몇 단계 정도로 보는 거예요? 1에서 5라고 했을 때 네. 한 중간 3 정도 왔을까요? 2, 3 정도인 2, 것 같습니다. 3단계 정도. 예. 네, 한때 또 양자 우위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고전 컴퓨터의 이 능력을 양자 컴퓨터가 이길 것이냐, 못 이길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일반 컴퓨터로는 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뭐 200초 안에 끝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 우위는 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AI가 양자 엔진을 본격적으로 달게 될 거고, 그러면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들, 요 해결할 숙제들 뭐가 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양자우위란 개념을 조금 전환해서 보면은 저는 산업별로 그 진짜로 양자우위가 나오는 곳들이 딱딱 있어요. 첫 번째는 화학 분야, 이제 화학이 연결이 되면은 신소재하고 신약. 이게 신약이 저는 진짜 양자 컴퓨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사실은 항암제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종양 유전자로 부르거든요. 종양 유전자 중에 신약이 안 나온 유전자, 아주 유명한 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후보 실험하다가 아직도 후보가 안 나왔네 이런 게가 있었는데 그게 2025년 1월달 이제 네이처 페이퍼에 양자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후보를 2개를 찾았어요. 와, 저는 타겟도 못 찾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우리 그 재료 같은 경우에 배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AI가 들어간 요런 거 안경 같은 거 한다고 치면 그 배터리가 엄청 그 밀도가 높아야 될 거거든요. 그쵸. 그래야 소형화가 되잖아요. 예. 그럼 배터리 신소재 같은 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찾아내는데 그것도 다 조합하고 실험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떤 이론적인 해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걸 계속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 보자면 화학 분야가 1순위. 그래서 신소재하고 그다음에 신약. 여기에서 양자우위 만드는 게 첫 번째. 그런 데에서 잘하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돈이죠, 돈. 예, 그래서 금융 쪽하고 물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놀랍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융회사들 있죠. 네. 이런 곳들이 대부분 팀들을 조직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이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당장 돈 벌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큐비스가 늘어나면 아직까지는 위협은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1000큐빗 이상 됐을 때 보안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양자 내성 암호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통신 장비도 다 바꿔야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양자 우위를 만드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신약은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이 수요가 많지 않아요. 희귀병 같은. 네, 이런 것들도 만약에 시뮬레이션 그렇죠. 단계가 줄어든다면 그렇죠.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앞에 시뮬레이션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어쩌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양자 컴퓨터와 AI 이 세 개의 만남 네.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아직 AI를 따라가기엔 AI를 보조하기엔 아직 한참 멀었어요. AI는 이미 막 상용화 다들 쓰고 계시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다들 앞으로 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 보고 있어요. 10년 이내에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정말 AI에 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표준을 만드는 니스트 같은 기관도 딱 이미 권고를 하고 있어요. 2035년까지 모든 암호를 다 바꿔라. 네.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암호로 다 바꿔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10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력 있는 기관조차.
그래서 10년 안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 분야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AI 분야에서 그럼 10년 뒤에는 정말 좀 써먹을 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테니 미리미리 알고리즘 같은 걸 연구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AI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 주로 빅데이터 다루는 부분이죠. 처음에 빅데이터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어느 그룹에 얘를 넣을까 이런 작업들이 AI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양자 컴퓨터에 중첩, 얽힘을 맞아요. 이용해서 네. 한꺼번에 솔팅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 이론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 막히는 부분에다가 이제 하늘 길을 뚫어서 그냥 열어버리겠다. 그렇죠. 아, 이런 거군요.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AI 시대의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 기존의 보안을 깰 수 있다. 네. 그러면은 AI 시대 보안 문제가 너무 중요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양자 컴퓨터의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암호나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 쪽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네요. 그쪽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하고도 좀 관계되어 있는데 AI하고 양자 컴퓨터가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최은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맞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파트가요. 네네. 제가 이 한국의 양자 컴퓨터를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요가 10이면 공급이 1이다. 그래서 가격이 시간당 가격이 엄청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프로그래밍을 잘 해가지고 넣었는데 오류나면 큰일이잖아요. 아깝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 다 해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GPU 가지고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돌리면 데이터도 거기 있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젠슨하게 딱 보아하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시뮬레이터 가지고 프로그램도 짰어. 그래서 막 돌아가게 만들었어. 그러면 양자 컴퓨터 하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든가 양자 컴퓨터 갖고 와서 이거 그대로 거기 넣어서 하면 한 방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그냥 정리해볼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양자 AI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10년 이상으로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만 향후 한 5년 정도를 보면은 이렇게 AI하고 양자 컴퓨터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AI는 고전 컴퓨터를 기반으로 GPU 기반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음 세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고전 컴퓨터랑 아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전 컴퓨터의 GPU 기반으로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을 다음 세대 양자 컴퓨터로 쓸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많이 그게 계시던데. 지금 최신 연구 분야. 그죠? 제일 열심히 하는 분야. 예. 네. 아무래도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양자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렇죠. 질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 컴퓨터도 잘하는 일을 굳이 양자 컴퓨터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분업인 거죠. 기존 컴퓨터가 잘하는 건 그냥 얘 시키고 정말 어려운 것들을 양자 컴퓨터하게 담당하게 하자.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랑 기존 컴퓨터의 협업, 하이브리드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CPU, GPU 같은 시스템도 그대로 다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지금 못 푸는, 엄두도 못 내는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럼 연산은 양자가 하고 학습은 AI가 한다. 최고의 콜라보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AI 토피아입니다. 이 상황에서 AI가 다 하고 심지어 이제는 뭐 양자가 다 하고 이제는 원래 인공지능이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대체될 것이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네. 넘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여기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저도 요즘 AI 도움 받아가지고 병렬로 하는 프로젝트가 한 10개쯤 되거든요. 진짜 많아요.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뭘 풀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시킬 애들이 많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인간의 역할이 문제를 정의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AI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양자가 아무리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도
이게 문제다라고 하고 정의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이 어떤 문제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세상이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또 사람이 이런 AI나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뇌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그걸 행동으로까지 연결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는 사실 정말 적거든요. 마치 저희가 아무리 좋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도 식물의 광합성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그거를 또 에너지 효율적으로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AI나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은 일단 지금은 하나의 영역을 잘해요. 추론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연산을 잘하거나 그리고 요즘 이제 AI 같은 경우는 센서를 통합하는 인지 능력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로봇 쪽 해서 이제 행동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단계 인지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요 단계 연결하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가끔 저희는 뭔가를 느끼지도 않았는데 반응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는 거에 더불어서 이런 약간 통합적인 모든 인지, 판단, 행동을 통합해서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드는 거는 아직 여전히 인간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 동안 이 문제가 적합한지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 자체를 고민하고 나머지 5분 동안 문제를 풀 것이다. 잘 푸시니까. 네. 원래 우리는 5분 문제 고민하고 55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 해결하는 시간이 AI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아인슈타인의 이 명언들이 좀 와닿는 건데 맞아요. 여기에 양자 컴퓨터까지 들어가면 이제 59분은 고민하고요. 문제 푸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는 뭐 문제 푼다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질 수 있겠다. 문제를 정의하는 순간 풀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우리는 양자 컴퓨팅이 AI 지능과 에너지를 책임질 강력한 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엔진, 결국 누가 먼저 손에 넣느냐? 네, 이것이 아마 미래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 표준을 선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세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사실 춘추 전국 시대 그 어느 시스템도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유비나 조조 같은 친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초전도 큐비트랑 이온 같은 경우는 컨트롤은 정말 꽤 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제어를 아주 잘할 수 있는데 큐비트 개수를 늘리기가 너무 어렵고 중성 원자랑 광자는 큐비트 개수를 늘리기가 너무너무 유리한데 아직까지 제어를 저희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각각의 시스템이 모두 본인들의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 어쩌면은 또 전혀 다른 애가 나올 수도 있죠. 신능 강자. 네, 신은 나올 수도 있죠. 네, 아직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은 강자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4개 시스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쩌면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시스템 하나가 장악하는 체제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대로 그냥 가서 네. 각자가 좀 특화된 형태로 효율화를 시킬 수도 있다.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에 3차례 정도 큐튜브라고 전 세계에서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산업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교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약간 연합적 방식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AI도 절대적인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또 신능 강자가 등장을 하고 또 이전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경쟁 구도에 있으니까 그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거든요. 네. 그 발전 속도 자체가. 맞아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발전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장 합리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양자를 지배하는 자가 데이터 주권을 가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소부장 강국이거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소부장 강국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초전도 큐비트 컴퓨터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맞습니다. 전선부터 시작해서 커넥터, 뭐 각종 진공 부품, 그리고 뭐 중성 원자나 레이저 쪽은 뭐
광학 부품, 뭐 유리, 뭐 거울, 렌즈 이런 무궁무진한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하는 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저희 양자 플래그십 사업 해가지고 1000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로 그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양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강점을 보이면 충분히 이제 양자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레이저 총이 없는 상황에서도 레이저 총을 막는 방어복을 만들던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레이저 총이 상용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노하우를 꺼낼 때가 됐다. 그리고 사실 거기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들, 소재들 이런 것들 우리가 몇 개만 쥐고 있어도 어쩌면은 우리 없이는 양자 컴퓨터를 못 만드는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네, 지금 로봇 시대가 오니까 네, 자동차 기업이 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 만들던 맞아요. 그거에서 일로 전환할 거거든. 조금 바꿔서 액추에이터 노하우만 딱 있으면 이거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 그렇죠. 만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나서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못 풀 암호가 없다. 그러면 현 시점에 모든 지금 RSA 기반의 모든 암호가 다 풀릴 것이다.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사실 RSA 기반, 그 소인수분해 기반으로 한 암호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뚫릴 위험이 큽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암호들이 다 RSA 기반 암호는 아니거든요. 사실 다양한 방식의 암호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암호가 뚫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꽤 많은 암호가 위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그런 위협을 받는 소인수분해 기반의 암호같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위험한 암호들을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괜찮은 양자 내성 암호로 바꾸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양자 컴퓨터가 암호 깰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직 저희에게 시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년 아니면 짧으면 7년 뭐 이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암호 체계를 빨리빨리 바꿔두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스무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양자 내성 암호로 바뀔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 네. 그럼 못 뚫는 암은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 상당히 수학적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 암호라는 게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문제 기반으로 푸는 거거든요. 네. 문제 정의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수학 문제 가지고 암호를 만들다 보니까 네.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뭐 격자 기반 암호, 그다음에 뭐 해시 기반 뭐 이런 그다음에 다변수, 다항 뭐 이런 정말 그냥 어려운 수학 문제로 암호를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풀기 어렵고 이제 비교적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암호예요. 기존의 컴퓨터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그런 컴퓨팅 시스템을 뭐 CPU를 좋은 걸로 좀 바꿔야 되거나 GPU가 더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요즘 NPU라는 것도 있던데 뉴럴 써가지고 그 NPU가 필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고전적인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똑똑한 AI, 이게 또 양자라는 어떤 무한한 엔진을 달게 되면은 이게 AGI, 초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얘한테 이렇게까지 뭐 많은 힘을 줘도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한 좀 걱정은 없으세요, 두 분? 사실 모든 기술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쁜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 기술이 조금은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도 저희 벌써 비싼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 생산성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료 버전이 있다는 게 그래도 최소한의 그 보안 안전 장치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좀 공평하게 이제 그 기회가 이제 돌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AI와 양자의 결합. 사실은 AGI는 양자가 없어도 가요. 양자도 없어도 가는데 양자가 붙으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 되니까 어차피 갈 거. 네, 어차피 간다. 어차피 아하. 가는데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인간 사회를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 우리가 그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결국 인간 사회가 더 깨끗하고 인간 사회가 좀 더 낙관적이고 더 좋은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AI가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실험을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AI 루덴스라고 하는 실험을 좀 해보고 있는데 AI 에이전트들끼리의 어떤 다양한 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페르소나가 확실히 드러나요. 네, 확실히 드러나고 특성이 딱딱딱 있거든요. 저는 이걸 포쉘 티어리라고 표현하는데 네 개의 그 껍데기가 있는 이론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DNA가 있잖아요. 네. 그럼 DNA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AI의 모델이라면 근데 인간이 결국 같은 DNA로 태어났어도 이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살지는 않잖아요. 경험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예. 바깥의 외부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네. 똑바르게 자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결국에는 우리 인간 사회가 좀 더 낙관적이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더 많이 써주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학습을 시켜주면 그 환경에서 자라는 AGI는 결국에는 인간보다 더 나아지겠죠. 더 나아질 건데 그 AI가 우리들을 좀 더 잘 돌봐주지 않을까. 반대로 하면 잘못 배우면 치명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잘못 배우는 애들이나 잘못된 데이터를 잘 통제해야죠. 네, 오늘 정말 복잡하고도 마법 같은 양자의 세계로 떠나봤는데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주신 지식텔러 정지윤 교수님과 최은미 교수님, 네, 교수님 두 분께 AI 토피아만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AI란 양자 컴퓨터의 롤모델이다. 저는 사실 AI 전문가는 아니고 AI는 정말 끝단의 유저로서 사용을 하는 입장이지만 두 기술이 발전하는 양상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한 5에서 10년 정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면서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AI가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했고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희가 양자 컴퓨터 미래를 조금 더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정준 교수님. 나에게 AI란 중첩 상태의 가능성이다. 양자의 중첩 상태처럼 AI를 통해서 아직 측정되지 않은 무한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는 유토피아로 갈 수도 있고 하나는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측자가 인간이 될 거란 말이죠. 관측자인 인간이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AI란 중첩 상태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 컴퓨터란 도대체 무엇인지, 또 AI에게 왜 양자라는 엔진이 필요한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거대한 양자 세계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기에는 저도 그리고 제작진분들도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지식텔러 두 분을 모시고 양자 컴퓨팅 2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법 같은 양자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양자 기술의 실전편을 준비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AI가 양자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그날을 꿈꾸며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교 1등처럼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6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지금 말씀하신 모래사장의 바늘찾기를 제일 잘하는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시뮬레이션을 쓰게 되면 이 컴퓨터 안에서 물리적으로 붙여보는 거네요. 그럼 만들어서 거의. 네, 그렇죠. 양자 컴퓨터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자 AI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기술적인 장벽은